교수님, 그리고 그 국방부가요, 이런 말을 했었더라고요.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인데 그 이유가 한미 동맹의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드러나는 건지 좀 아시나요? 예, 지난 2022년 3월 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2년 5월 이제 당선이 되셔서 취임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대선 캠프에서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얘기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는 이제 외교 안보 노선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외교 노선은 실용 외교냐 자강 외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이재명 캠프에서는 실용 외교를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자강 외교를 외쳤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이었던 게 윤석열 캠프에서는 선제 타격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었어요. 그래서 이 선제 타격이란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핵무기뿐만 아니라 정작 핵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핵무기를 투발하는 그 고도의 투발 수단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뭐 ICBM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제 미사일들인데요. 네.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해서 이 핵탄두를 실어서 이 미사일을 쏜다면 네. 사실은 지금 뭐 북한 평양과 우리 서울이 네. 이제 거리가 가깝고 한반도에서의 중심이 짧고 이제 지리적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한 발만으로도 이제 결국은 그 핵미사일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우리 수도권에만 떨어진다고 하면 그 단 하루만 해도 수백만 명의 또 그런 사상자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북한의 어떤 핵무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북한이 핵 발사 징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국제법에 유엔이 제정한 국제법 중에 이제 전쟁법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국제법상에서는 일종의 자위권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대하고도 아주 위중한 상황에는 네. 일종의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도록 선제 타격에 대한 일종의 자위권에 대한 부분을 일단 허용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위권에 대한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고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위권을 이제 자칫 자위권을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네. 이게 확전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위권은 일단 어떤 선제기적인 차원에서는 자위권 발동은 가능하지만 네.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한국군이 이제 삼축 체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킬체인과 그다음에 KAMD, KMPR이 있어요. 그래서 킬체인은 말 그대로 선제 타격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예를 들어서 핵 미사일이 발사될 징후가 보이면 이 핵 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에 우린 선제 타격을 하는 개념이 킬체인이에요. 네. 이게 한국형 삼축 체계예요. 그다음 KAMD는 이제 한국형 대공 방어 체계. 그래서 예를 들어 미사일이 북한이 발사를 해서 그 미사일을 이제 고고도로부터 중고도 저고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걸 다층 방어 체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러한 미사일 대공 방어 체계를 MD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슬 디펜스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요격을 하는 게 바로 KAMD. 그리고 마지막 KMPR은 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있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결국 우리 한반도에 한 발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네. KMPR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대량 응징 보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런 대량 응징 보복을 우리가 가하기 위해서 현무라고 하는 그래서 현무 1으로부터 현무 5까지 네. 지금 현무 이후 버전까지도 지금 우리 이제 개발을 지금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이른바 그 괴물 미사일로 불려요. 그래서 이 미사일 현무 미사일 한 발이 전술핵에 버금가는 그러니까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나뉘는데 전술핵은 전략핵에 비해서 저강도 파괴력을 가진 그런 핵무기를 우리가 전술핵이라고 하는데 이 현무 미사일의 위력이 그러한 전술핵에 않게 파괴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KMPR의 그런 3단계의 삼축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또 보면 지금 한미 동맹,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는 한미 군사 동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요. 1953년 10월 1일 우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제 한미 군사 동맹이 이제 굳건히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해구산을 제공받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나토식 해구산 제공이 좀 아직은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토식 핵 공유라는 것은 가령 나토 회원국 중에 어떤 한 회원국이 핵 공격을 받게 되면 이제 핵 보복을 해줘요. 즉각적인 핵 보복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해구산에 있어서 한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미 국회, 미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자는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해서 우리는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네. 미국이 핵 보복을 해줘야 되는데 미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거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는데 여기에서의 가정은 이미 우리나라는 핵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 국회 의회 승인이 뭐 며칠 늦어진 한 일주일 늦어진든 그 다음에 며칠 뒤든 일주일 뒤에 핵 보복을 해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일단은 지금의 이 가정은 우리가 핵 공격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해구산을 제공받아서 핵 보복을 해주는 경우인데 미 의회의 승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일종의 이제 요식이긴 한데 요식 절차인데 미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본토에 미국 국민들이 제3차 세계 대전이 핵 전쟁이 벌어지면 어떡하냐. 네. 그리고 또 왜 다른 나라의 전쟁에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뭐 핵 전쟁을 촉발시키려 하냐.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지 말자. 네. 일종의 반전 여론이 분다면 네. 그럼 미 의회에서도 이걸 승인해 주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정부,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뭐 즉각적이고도 확고한 그런 한미 대응 태세 하에 북한의 어떤 핵 위협에 우리는 그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 순진한 얘기죠, 사실은.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나토식 핵 공유를 받고 있지 않고 우리는 한 단계 더 이제 핵 포복, 핵 우산을 제공받기 위해서 핵 포복을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미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확고하고도 즉각적이며 신속한 그런 한미 간의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 그게 정말 확고하고 정말 신속하고 즉각적일 수 있느냐 여기에는 전 좀 퀘스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미 의회 절차를 바꾸든지 자체 핵을 보유해야겠네요. 아니 전 세계 모든 나라는요 핵무기를 보유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 또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거를 싫어하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좀 보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궁극의 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뭐 모든 나라가 이제 꿈꾸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NPT라고 하죠. Non Nuclear Proliferation Treaty라고 해서 이제 NPT. 그래서 네. 그 핵무기의 확산을 금지하는 핵확산 금지 조약이 1968년 유엔 산하에 이제 기구가 발족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실효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건 1971년으로부터 1972년부터 이제 실효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NPT의 핵심은 그건 거예요. 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미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그 영국과 프랑스 이 5개국을 제외한 기타의 다른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NPT에서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 이후에 인도가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게 됐고 인도가 핵을 보유하니까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하게 됐고 그 뒤에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근데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핵무기를 보유한 그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얻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근데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안 하지만 근데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항상 비핵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핵 무기를 포기하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 안 하는데 네. 근데 우리는 정작 북한에게 비핵화하라고 그러고 핵 포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넌센스인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북한의 핵 개발,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우린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정부는. 그렇죠.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핵무기를 이제 핵무기 보유를 이제 포기하라. 네. 이제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린 주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해는 돼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핵무장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맞아요. 나오는데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저는 두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저의 입장부터 밝히자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기 보유하는 거 저는 약간 양가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면 네. 핵무기 보유하면 돼요. 뭐 NPT 탈퇴해도 되고요. 그리고 NPT 조약문 단서 조항에는 말 그대로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필요시 핵무기 보유에 대한 부분은 그건 이제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문제는 그 NPT의 단서 조문으로 들어간 그 단서 조항에 그 예외를 인정받은 사례나 국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제한 사항이죠, 사실은. 그럼 NPT 탈퇴해도 좋고 하여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핵무기 개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려 들면 한 달 만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재처리 기술을 이미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핵심은 우리나라도 지금 그 핵발전소를 많이 운영을 하고 나름의 그 핵발전소 운영에 따른 우리는 많은 또 기술적 노하우를 쌓아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필요시 한다면 2달 이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핵 개발자 이제 핵 관련 이제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엔지니어는 아니니까 제가 무슨 핵 물리학자는 핵 기술자는 아니니까 그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핵 관련 기술 수준이 뭐 마음만 먹으면 2달 이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핵심 관건이 이거예요. 그 재처리 기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 안 하고 재처리 기술을 국제사회나 미국으로부터만 승인받으면 우린 사실은 핵 보유국이 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접근 방식이 네. 약간 조금 이제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지난해 4월이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해 4월 미국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국제사회와 미국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서서 전 세계에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하시는데 그 워싱턴 선언의 의제의 핵심은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려 들지도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워싱턴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핵 그 선언을 한 지 이제 1년 간 넘어서 지금에 와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도대체 뭔지 그거부터 좀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지난해 전 세계에 우리 그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싱턴 선언한 거는 그건 뭐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좋아요. 그때는 상황이 그랬고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은 바뀐 거다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거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내가 어제는 이런 말 했지만 오늘은 이런 말 할 수도 있어. 아니 정치인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럼 저는 그거 오케이.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려 든다고 했을 때 네.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그거를 용인해 줄 수 있을까요? 자, 하나의 국제 레짐, 국제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미국이 눈 감아주고 국제사회가 용인하려 드는 순간 가까운 이웃인 일본이 핵무장하려 들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또 이웃 나라인 대만이 핵무장하려고 들 때 대만의 핵 개발을 이걸 하지 말라는 명분 하지 못하게 할 명분이 사라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우후죽순 너도 나도 핵 개발을 하려 들 건데 이걸 막기 위해서 발족한 게 1968년 NPT가 발족이 된 거예요. 전 세계 약 한 190여 개 국가가 이 NPT에 가입을 했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입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보상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고 네.
한반도 중심의 우리 지금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함께 맞물려서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은 맞는데 과연 국제사회의 용인과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해득실을 좀 따져야 되는 게 그럼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는 것과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과 또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그다음에 또 한미동맹이 파기될 것까지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네. 핵무장을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냉철하게 이걸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핵무장하고 핵 개발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되고 한미동맹이 파기되려 한다면 네. 그건 정작 누가 원하는 걸까요? 그건 북한이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제안 드리건데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핵 재처리 기술을 용인받는 것까지는 좀 얻어내자. 아니면 두 번째 나토식 핵 공유를 받아내자.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과거 1990년대 우리가 한반도에 그 전술핵을 배치했다가 이제 그걸 철수를 했는데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좀 우리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핵 개발하고 핵무장하자는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약간 양가적인 입장이긴 해요. 네. 근데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군사학자고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전쟁과 무기를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핵 개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신중해야 된다라는 쪽이 좀 더 가까워요. 왜냐면 근데 사실은 그건 있죠.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군사력 순위 5위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무기 수출도 많이 하고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는데 우리가 군사력 증강을 한다고 해서 이걸 꼭 전쟁을 하려고 군사력을 우리가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핵 개발한다는 게 우리가 꼭 핵 전쟁을 하려고 핵 개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핵 개발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만큼은 열어두고 있는데 여기에서만큼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반면에 그러면 핵무장이나 핵 개발에 대한 부분이 안 된다면 일종의 차선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나토식 핵 공유,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장을 하려 한다는 것에 약간 이해 못 미치지만 약간의 차선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거죠.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부분까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있어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북한이 핵무기 기술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만 아직 뭐 소형 탑재 기술이나 이런 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첨단 기술은 러시아로부터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뭐 포탄을 제공하면서 러시아에 뭐 호의를 샀다. 그래서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다양한 학자분들이나 전문가들이 본인의 견해를 펼치는 건 좋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도 일견 타당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에 앞서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팩트를 짚어보자고. 팩트를. 네. 그러니까 2022년 2월 24일 네. 우러 전쟁이 발생을 했어요. 네. 자,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특별 긴급 군사작전 명령을 발령함으로써 2022년 2월 우러 전쟁이 발발했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북부 지역의 돌출 지역인 돈바스 지역을 이제 기점으로 이제 전쟁 개시를 한 거죠. 네. 그리고 2022년 그해 가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155mm 포탄을 이제 한 30만에서 40만 발을 미국에게 지원을 해줘요. 네. 그래서 미군이 그걸 우회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 제공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이 제공된 그 155mm 포탄에는 한글 색인을 다 지우긴 했는데 그거는 결국은 우리나라에 이제 사실은 이제 와샵탄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치장물자라는 개념이 있죠. 뭐냐면 이제 전시를 대비해서 평시에 비축해두는 물자예요. 그러니까 비축탄이에요. 그 네. 와섭탄은. 근데 그 155mm 포탄을 우리가 2022년 그해 가을 이제 결국 우회 지원돼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이 제공되니까 2022년 겨울에 푸틴이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서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음. 불만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게 포탄을 제공하는 등 이런 살상용 직접적인 어떤 무기를 제공하는 거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날려요. 그리고 이듬해인 2023년 작년에 북한이 이제 약 100여만 톤에 달하는 네. 152mm 포탄을 비롯한 많은 군수 물자들을 러시아에게 제공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나토제 규격은 155mm 탄을 쓰고요. 러시아나 중국, 북한과 같은 이런 나라들은 152mm 아. 포탄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규격이 조금 다른데 네. 자 어찌됐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북한의 152mm 포탄이 러시아에 제공되게 된 빌미는 우리나라가 그 이전에 네. 2022년 가을에 155mm 포탄을 미군을 우회해서 미국 쪽을 우회해서 우크라이나에게 159 포탄이 지원된 게 그게 빌미가 된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이듬해인 북한이 152mm 포탄을 이제 러시아에 제공해주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어찌됐든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더 따지고 싶은 생각 없는데 지난 6월달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제 포괄적이고도 전략적인 이제 협력자적인 동반자 관계에 이제 협정 체결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나 정부 관계자나 또는 관련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 이미 예고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제 조약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고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런 조약 협정이 체결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동맹은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동맹은 그 조약문으로 협정을 체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조약 문서를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공통점 뭐냐?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동맹은 군사 동맹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사적 지원이나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양 국가의 어떤 긴밀한 그런 협력 관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요. 아, 기본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 상식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북러 협정이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제 그 조약문 전문을 제가 입수해서 저도 봤는데 눈여겨 볼 것은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나 군사적 개입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 준 군사 동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건 준 군사 동맹이 아니라 군사 동맹이라고 해도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거기다가 또 좀 특이할 부분이 이제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나 군사적 개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 볼 게 러시아가 북한에게 많은 군사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포함이 돼요. 네. 군사 기술 이전.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군사 기술 이전이 무엇인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거기다가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AI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죠. 그다음에 우주 관련 기술. 그다음에 이 외에도 반도체. 그다음에 그런 첨단 그런 기술들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조약문에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주 기술이라고 하면 뭐가 있죠? 우주에 나가려면 뭘 쏩니까? 미사일을 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로켓을 쏴야 되잖아요. 네, 로켓. 우주 로켓을. 네. 그 로켓에 탄두를 실으면 미사일이 되고요. 탄두가 없으면 로켓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냐면 우주 기술 이전해 준다는 건 미사일 기술 이전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AI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반도체, 그다음에 첨단 기술들. 지금 AI, 반도체 뭐 이런 기술들은요. 오늘날 최첨단의 이런 미래 무기 체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첨단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핵심 알고리즘과 핵심 그 부품과 그런 장비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북한과 러시아 간의 준 군사 동맹이라고 이야기하는 유사시 군사적 개입이나 군사적 지원에 대한 부분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군사 기술들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조문도 눈여겨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게 경제 지원에 대한 경제 협력과 경제 지원, 경제 원조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근본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정 체결은 단순한 그런 준 군사 동맹 수준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포괄적이고도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라고 한 이유가 이거구나.
그래서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나 군사적 개입뿐만 아니라 군사 기술 이전, 거기다 더해서 경제 지원과 경제 협력까지. 그러니까는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세 가지 보따리를 한꺼번에 얻은 거죠. 그리고 근본 6월 북러 조약 체결로 인해서 북한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하는 든든한 양날개가 얻어진 거예요. 우리로서는 사실 뭐 달갑지 않은 일이죠. 진짜로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러시아가 그렇게 삼중보따리를 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가 싶은데 그만큼 북한이 군사력에 있어서는 뭔가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도 북한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많은 분들이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의아해하실 텐데요. 2022년 발발한 우러 전쟁이 이제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드론이 마치 게임 체인저와 마찬가지로 뭐 지금 현재 현대 전장의 뭐 승패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무기 체계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드론의 활용도가 그 이전에는 이런 드론의 활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과 비교하면 정말 이 드론은 가히 약간 그런 혁명적, 혁신적인 군사 기술의 접목과 더불어 이런 전장에서의 화려한 등장을 했다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통계를 보면 팩트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2022년 우러 전쟁 개전 이후로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인명살상 및 장비 소실률을 분석한 보고 자료가 있어요. 그 비공개 자료인데 제가 그걸 입수해서 이걸 분석을 했는데 드론에 의한 우크라이나군 타격과 러시아군 타격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 모두 약 70% 이상의 인명 손실과 장비 소실의 대부분이 70%가 155mm 포탄과 152mm 포탄에 의한 정말요? 그런 와. 그 피해였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사실 제가 포병이어서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현대전에 있어서도요. 이런 재래식 화기와 화력 체계가 그렇구나. 아직도 압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와 전투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드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재래식 무기가 압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지구상의 대한민국과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많이 보유한 이 재래식 무기를 이제 러시아가 또 원하게 됐으니까 이제 러시아 측에도 지난해만 약 100만여 톤에 달하는 152mm 포탄을 비롯한 군수 이런 장비들과 물자들을 지원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서 접할 때 150mm, 105mm 막 이런 거는 진짜 6.25 때 쓰는 거였잖아요. 지금 105mm, 155mm, 152mm 뭐. 예. 근데 와 이거를 지원한다 했을 때 무슨 지금 AI 시대에 뭐 핵이 있고 막 미사일이 있고 막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현대 전장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요 이러한 재래식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압도적인 그런 무기 체계는 여전히 재래식 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지금 우러 전쟁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니까 드론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이 저렇게 드론 전쟁을 벌이는구나 생각하시는데 드론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2022년 우러 전쟁 이전까지는 드론은 단순한 감시 절차용에 국한됐었고 일부 특수 목적용으로 드론을 제한적으로 활용됐을 뿐이지 본격적으로 이런 전투 현장에서 전쟁의 드론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는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법한 거죠, 사실은. 앞으로도 드론은 더 중요해질 건데 그래도 여전히 현대 전쟁에서는 이 드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압도적인 재래식 활용 무기 체계가 전장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드론이 혁명적인 무기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지금 어떻게 좀 사용이 되고 앞으로는 진짜 어디까지 가능할지 이런 양상 같은 게 있나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을 들여다보면 조금 주목할 게 이제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론 중에 하나가 DJI, 그러니까 중국의 DJI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중국의 DJI는 전 세계 드론 시장의 마켓 시어를 한 70%를 점유하고 있는 전 세계 단연 최고의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드론 시장 하면 이제 중국이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드론 시장도. 근데 이 DJI는
지금 러시아군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론이고 우크라이나군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론임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데 DJI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군사용 목적으로 군사용 드론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이 사용하고 있는 DJI사의 드론은 쉽게 얘기하면 쿼드콥터라고 하는 4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져 있는 드론인데요. 이 드론에 이제 찌개발을 달아서 이제 원격으로 리모트 조종을 하면서 여기 또 카메라 모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GPS를 달아서 원격으로 이제 리모트 조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찌개발을 이제 투하시키는 방법 또는 이 드론 자체가 자폭용으로 이제 어떤 벙커나 아니면 또는 이제 참호나 아니면 적 병력이나 적이 이동하는 어떤 적의 어떤 트럭이나 장갑차 등에 직접적으로 이제 자폭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제 드론이 영어 사전으로는 벌이 윙윙거리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벌이 윙윙거리다라고 하는 드론이라고 하는 유래가 만들어졌냐면 1900년대 초에 이제 영국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이제 무인 항공기 초기 모델을 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퀸 비. 그 퀸은 여왕이고 비는 벌이잖아요. 여왕벌이네요. 그럼 여왕벌이잖아. 근데 이제 약간 이름을 져놓고 보니까 영국 황실에서 이건 약간 여왕의 권위를 훼손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네요. 그래서 퀸비를 드론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드론은 이제 영어 사전에 보면 이제 벌이 윙윙거리다는 뜻인데 이제 그런 이제 어원이 네. 이제 이 단어의 어원이 그렇다는 거고 드론은 사실은 로우테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테크 기술이라 얘기는 안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드론은 예를 들어서 한 60kg 정도 하부 중량을 견디고 채공 시간이라든가 또는 비행체의 어떤 이제 직경과 가로 세로 크기가 제한돼 있죠.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드론이라고 하고 드론은 여러분들 시중 마트에 가시거나 하면 뭐 아주 값싼 몇만 원짜리 드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십수만 원짜리 드론을 또 구입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 한 7, 8년 전에는 유튜브에 미국 고등학생 하나가 그 미국 월마트에서 구입한 시중에 몇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드론에다가 권총을 매달아서 이걸 격발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드론은 하이테크 기술은 아니고 로우테크 기술이긴 한데 이 드론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여기에 최첨단 IoT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 그럼 이제 하이테크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드론의 활용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감시 정찰 기능 임무에만 국한되던 것이 이제는 공격용 내지는 자폭용 드론으로까지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을 보면 이제 원래는 큰 범주로 보면 UAV예요. 네. 그러니까 무인 항공기 범주 안에 드론이 들어가는 거고 네. UAV 안에 SUAS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Small UAS인데 네. 이거는 뭐냐면 작은 이제 전술형, 소형 전술 무인기를 뜻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작은 글라이더 형태의 어떤 이제 비행기의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드론은 앞서 말씀드렸던 쿼드콥터와 같은 4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져 있는 이런 드론을 우리가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인 항공기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단순한 드론으로부터 소형 무인 전술 항공기로부터 이제는 무인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UAV라고 하는 무인 항공기 보면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MQ-1 프레데터, MQ-9 리퍼, 그다음에 MQ-4 글로벌 호크와 같은 이런 무인 항공기는 대당 가격이 한 대당 가격이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드론은 로우테크 기술인데요. 무인 항공기라고 하는 이런 UAV 단계로 올라가면 이거는 이제 어떤 저고도나 중고도에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고도 상공에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죠. 그러니까 대당 가격이 무인 항공기 하나가 2,000억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레벨에 따라서 우리 사용되고 있는 또 활용되는 그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성능과 또 무기 가격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뭐 DJI사 중국의 DJI사의 민수용 민간 드론이 군사용으로 활용되는 걸 이걸 우리가 군사학에서는 테크니컬이라고 하는 용어로 써요. 그러니까 테크니컬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보시면 아마 그런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아차나 현대차에서 이제 지금 현대 기아차죠. 이제 포터나
봉고차 이런 게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테러 어떤 분쟁 지역이나 네. 내전이 발생되는 지역에 이 봉고차나 우리나라 포터에 장갑을 덧대고 뒤에 기관총을 매달거나 대공포를 달아서 막 전투에서 활용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러시구나. 테크니컬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뭐냐면 이른바 가난한 나라의 무기의 상징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정규관과 같은 전차나 장갑차를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민수형 트럭이나 민수형 차량들을 개조해서 군사용으로 개조해서 쓰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테크니컬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번 우로 전쟁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드론이 테크니컬 개념에 입각해서도 보면 이제 사실은 드론이 이제는 그런 어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어떤 민간과 국방 간의 그 경계와 영역이 급격히 허물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또 하나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가 역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급습을 하면서 러시아 본토를 거기에 화염 방사기 같은 거를 드론에다 탑재해가지고 완전 거기를 불태워버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보면요, 무인 무기 체계라고 해요. 네. 그래서 무인 무기 체계에는 크게 지상과 해상, 공중 무인 체계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말씀하셨던 지상 무인 체계 중에 UGV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무인 지상 차량들 그리고 또 견마 로봇이라든가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CCTV 중국의 관영 TV에서도 보도가 나갔지만 그 중국은 5개 정부인데 북부 전부에 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 견마 로봇 등에다가 화염 방사기를 달아놓고서 같이 훈련하는 모습이 여과 없이 그게 와. 저 공중파 방송으로 보도가 된 바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해상 무인 무기 체계로서는 이제 우리나라 LIG 넥스원이라는 국내 방산업체가 해검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런 무인 수상정을 또 개발해서 또 지금 또 군에 보급 전력화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중 무인 체계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UAV 같은 무인 항공기 그리고 뭐 드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무인 무기 체계의 종류와 그다음에 이런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또 더 증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이 120대 국정 과제에서도 얘기한 이제 멈티라는 개념. 그래서 유무인 복합 체계인데 유인과 무인의 복합 체계. 그래서 맨드 그리고 언맨드 티밍. 그래서 유인과 무인의 어떤 협력 체계. 그래서 이제 이 멈티가 한 단계 더 진행되면 이제는 뭐 발음이 좀 이상한데 엄티. 그래서 무무인 복합 체계. 그러니까 완전 무인 자율화로 네. 무인 무기 체계가 이제 미래 전장은 그런 걸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아, 교수님 오늘 너무 이야기가 이걸 또 군사적이라는 거여서 이게 흥미롭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또 당면하고 있는 국면 지정학적인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꼭 알아야 될 그런 지식들을 전달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방산산업의 미래들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방산 주가가 잘 나가서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오셨는데 다음번에 또 시간 되신다면 꼭 한번 출연해 주셔서 한번 또 여러 가지 또 북한 문제, 군사학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최근에 뭐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한반도에서의 또 전쟁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까지도 어떤 제약이 발생될 정도로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뭐 글로벌 국제 정세나 또는 주변국의 이런 안보 상황들은 눈여겨서 우리가 살펴봐야겠지만 너무 그렇게 불안해 안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기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